네, 오늘은 그 6.2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및 외부 유동, 그리고 내부 유동, 내부 유동 모두 점성 유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비점성 유동에 대해서는 아, 뭐 6장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뒷부분에 유체과학의 뒷부분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6장에서는 이 점성 유동, 즉 비시드한 유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계청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부 유동하고 외부 유동인 경우에는 그 경계청이 디벨롭 되는 형태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내부 유동은 윗벽이 있고 아랫벽이 있어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 벽 등으로 유동이 컨파인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그런 플루이드 플로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유동은 한쪽이 한쪽은 벽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나머지 쪽 적어도 나머지 한쪽은 뻥 뚫려 있는 상태. 그래야만 이제 외부 유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부 유동도 마찬가지고 외부 유동이라고 할지라도 벽 근처에서는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벽에 딱 붙어 있는 유체 덩어리는 속도가 벽의 속도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벽이 정지하고 있다면 유체도 정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아, 점착 조건, 영어로는 이제 노 슬립 컨디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점성의 영향으로 이 이너셔 포스를 제거시킨 벽에서는 아예 속도가 0이 될 테니까요. 0에서부터 말하자면 일정한 속도까지 어떤 파이나이트한 속도까지 변하는 영역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부 유동이 시작될 때는 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유동이 흘러가면서는 계속 이 벽면에서 점성의 영향 때문에 속도가 0이 되는 그 포인트 때문에 점점 벽면의 영향이 내부 속으로 유동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성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원래 유동이 시작됐던 곳으로부터 완전 발달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에서 윗벽에서부터 시작한 바운더리 레이어와 아랫벽에서부터 시작된 바운더리 레이어, 경계층들이 서로 만나고 나면 더 이상 디벨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외부 유동은 적어도 한쪽이 터져 있기 때문에 계속 디벨로핑을 하게 되죠. 한쪽이 막혀 있는 게 없어서 계속 디벨로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유동하고 외부 유동은 그런 큰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유동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느 순간부터는 fully develop 돼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영역이 생기게 되고요. 외부 유동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그 영역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을 이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내부 유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윗벽에서도 역시 속도가 0이죠. 속도가 0인데 이런 일정한 속도를 처음에는 보이고자 합니다. 이 유체 유동 자체가. 근데 여기 속도가 0으로 팍 잡아버리는 바람에 급격하게 0에서부터 이 캐피탈 U까지 속도가 변하는 영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 영역 위로는 요 윗부분 그리고 여기 아랫벽에서도 똑같이 0으로 팍 잡아버리니까 속도가 변하는 이런 영역이 생기겠죠. 요만큼 이제 속도가 변하는 영역입니다. 그 나머지 영역, 대부분의 영역은 유니폼한 벨라스티 프로파일을 갖고 있어요. 일정한 속도 분포를 갖고 있는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벽면 아주 가까이에서만 속도가 변하는 영역이 0에서부터 어떤 캐피탈 U까지 변하는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속도가 변하는 영역이에요. 그 요 윗부분 여기 코어 플로우라고 인비시드 코어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유니폼한 속도 분포를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영역이 유니폼한 속도 분포를 보이는 이 코어 플로우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바운드리 레이어가 머지되는 포인트, 윗벽에서 자란 바운드리 레이어하고 아랫벽에서 자란 바운드리 레이어가 서로 만나는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의 조정을 거쳐서 이런 포화자유 플로우가 생기게 되고요. 포화자유 플로우가 생기게 되고 이 포화자유 플로우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유니폼한 속도 분포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속도 프로파일하고 여기 있는 속도 프로파일하고 둘 중에서 월시어 스트레스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어느 쪽이 월시어 스트레스가 더 클까요? 월시어 스트레스 어떻게 구합니까? 비스카스티에다가 벽면에서 속도 그레디언트를 곱해주면은 월시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잖아요. 어느 쪽이 그러면은 비스카스티는 어차피 유체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 유동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죠. 비스카스티는 유체가 갖고 있는 물성치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죠. 근데 벨라스티 그레디언트는 얘가 훨씬 크죠. 얘가 벨라스티 그레디언트가 훨씬 커요. 즉 월시어 스트레스가 상류 쪽에서 풀리 디벨롭 되고 나면은 월시어 스트레스가 일정하게 되지만 왜? 속도 분포가 일정하니까요. 요 속도 분포를 계속 포화제유 속도 분포를 계속 갖고 있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풀리 디벨롭 되기까지는 속도 분포가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해서 결국은 요 속도 분포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입구에서부터 여기가 입구라고 한다면 입구에서부터 풀리 디벨롭 될 때까지는 월시어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풀리 디벨롭 되고 나서는 월시어 스트레스가 일정한 값을 보이게 됩니다. 월시어 스트레스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유체 덩어리들이 이 벽면을 유동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어떤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게 월시어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그 월시어 스트레스는 에너지를 계속 소비를 하게 되는 건데 어디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라기보다 어느 에너지를 계속 소비할 수밖에 없냐면은 압력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중력 방향이 아래쪽이라면 이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 않잖아요. 위치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풀리 디벨롭이 되고 나서는 운동 에너지도 변하지 않아요. 속도 분포가 똑같은데 어떻게 운동 에너지가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아요. 오로지 변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뭐냐면 압력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 부분이 월시어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월시어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압력 손실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입구 부분에서는 압력이 좀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기울기가 더 크죠.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 부분, 이 풀리 디벨롭 되고 나서는 일정한 기울기를 가져요. 그렇죠. 프레셔가 줄어드는 레이시 똑같게 됩니다. 왜? 프레셔가 줄어드는 거 왜 줄어드는 거예요? 월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줄어드는 거잖아요. 유체가 계속 뒤로 벽을 끌고 당기는 그 힘이 결국 프레셔 드랍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 프레셔 드랍이 일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X, 뭐 1m를 가건 아니면은 여기서 1m를 가건 여기서 1m를 가건 같은 프레셔 드랍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프레셔가 줄어드는 레이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레이시 요 앞부분은 다르죠. 앞부분에서는 똑같이 1m를 가면 프레셔 드랍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 왜 더 커져요? 월 시어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월 시어 스트레스가 뭐냐? 벽면 마찰 응력이에요. 벽면에서 계속 이 유체가 이 벽을 뒤로 당기려고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 힘을 어디서부터 쓰냐 하면은 압력으로부터 당겨서 그걸 당기는데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속도 자체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변할 리가 없고 중력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 있다면 위치 에너지도 변할 리가 없어서 결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뭐냐면 압력 에너지예요. 압력 에너지, 압력이 이렇게 계속 벽면에서 유체가 벽면을 끌어당기는데 힘을 쓰기 때문에 프레셔가 쭉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작아지는 프레셔가 드랍이 되는 그 같은 1m를 갈 때 어느 쪽이 프레셔 드랍이 많이 되냐면은 상류 쪽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상류 쪽이 많이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 발달되고 나서는 프레셔 분포가 리니어하게 됩니다. 프레셔 드랍이 일정하니까요. 리니어할 수밖에 없죠. 요 기울기가 프레셔 드랍을 나타내는 건데 요게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올 시어 스트레스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0에서부터 여기 LE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요 LE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영역까지는 속도 분포가 계속 변하는 영역입니다. 속도 분포가 계속 변하는 영역이고요. LE라고 표시된 그 이후 영역부터는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즉 월시어 스트레스가 일정하게 됩니다. 이 속도 분포가 변하면은 벽면에서의 속도 구배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속도 구배가 달라지면 거기 비스카시티만 곱해주면 그게 월시어 스트레스가 되고 월시어 스트레스를 적분해주면 프레셔 드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분포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벽면에서의 속도 구배가 일정하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기보다는 속도 분포가 일정하면은 벽면에서 속도 분포가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월시어 스트레스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는 리니어한 프레셔 분포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은 프레셔 드랍이 좀 더 크다가 점점 요 값에 수렴해가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영역에서는 거의 사실은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비점성인 상류유동이 모여서 유입된다고 그러는데 유체 자체가 비점성일 수는 없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점성이란 건 뭐냐면 유체의 성질이지 유동의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점성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비점성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속도 구배가 0이라면 마치 점성이 없는 것처럼 시어 스트레스가 없게 돼요. 이해되세요? 왜냐?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비스카시티가 0이든지 즉 인비시다든지 비점성이든지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비점성이든지 아니면 뭐가 0이면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되냐면은 벨라스티 그레디언트가 0이 되면 이렇게 벨라스티 그레디언트가 0이 되면 시어 스트레스가 0이죠. 왜냐하면 시어 스트레스는 비스카시티에다가 스트레인 레이트, 즉 벨라스티 그레디언트를 곱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스카시티는 0이 아닐지라도 이 속도 구배가 0이라면 마치 비스카시티가 0인 것처럼, 즉 비점성인 것처럼 인비시드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점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점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점성이 없을 수는 없죠. 점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벨라스티 그레디언트가 0인, 즉 유니폼한 속도 분포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점성의 영향이 없어요, 실제로. 점성에 영향을 주려면 비스카시티에다가 벨라스티 그레디언트를 곱해줘서 그게 시어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그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속도 분포가 일정하면
점성에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인비시드한 영역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점성은 어디서 영향을 주냐면은 이렇게 벨라스티가 변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요 영역에서만 점성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 유니폼한 벨라스티 프로파일일 때는 점성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영역이 점성에 영향을 다 주고 있죠. 요 센터만 빼고는 여기 벨라스티 그레디언트 0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요 한 점만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벨라시티 그레디언트가 0이 아닌 값을 보이게 되고요. 점성의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청의 두께, 즉 벽면에서부터 이 점성까지 이 두께를, 요 길이를 경계청 두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커지질 않지만 이 만날 때까지는 경계청의 두께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계청의 두께는 유체의 진행 방향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어떤 위치가 되면, 즉, 요 센터에서 두 점이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커지지 않죠. 덕트의 중심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경계청의 최대 두께는 결국 이 경계청의 최대 두께는 이 덕터 두께의 덕터 높이의 반이 경계청의 두께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된 상태, 속도 분포가 변하지 않는 상태가 이제부터는 계속 유지가 되게 되는데요.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완전 발달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발달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체 속도는 요 중심점에 모이는 이 경계층이 양쪽에서 이렇게 발달을 해서 딱 모이는 정확히는 요점입니다. 여기 조금씩 더 변하다가 요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면 요점 이후로는 일정한 속도 분포를 보이게 돼요. X가 커진다고 해서 속도 변화가 생기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요때까지를 발달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부터는 완전 발달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완전 발달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0에서부터 완전 발달될까지의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entrance length, 우리말로는 입구 영역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청류인 경우하고 난류인 경우하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청류인 경우에는 D분의 LE, 그 LE가 이제 L이니까 length를 의미하는데요. E가 뭐냐면은 entrance의 E를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entrance length를 LE라고 우리가 define을 하게 되는데요. 요 D분의 LE는 무차원화된 거죠. 예, 이 지름 혹은 덕터의 높이에 대해서 LE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역시 무차원수 레이놀즈 넘버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난류 천이가 보통 이제 2300 정도에서 난류 천이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천이가 될 때까지가 최대가 되게 됩니다. 요때 최대가 되게 되고 요보다 넘어서 이제 난류 영역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확 짧아지게 됩니다. 확 짧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난류인 경우 4001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레이놀즈 넘버는 거의 2배가 됐죠. 거의 2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엔트런스 랭스는 138에서 거의 10분의 1인 13으로 줄어들게 돼요. 여기 1000만까지 레이놀즈 넘버가 1000만까지일 때도 이 138보다 더 큰 값을 보이질 않습니다. 90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거의 최대가 되는 영역은 엔트런스 랭스가 최대가 되는 영역은 어디냐면은 난류로 천이가 되기 직전 천이가 되기 직전에 최대가 되며 2300 레이놀즈 넘버가 2300일 때 그 엔트런스 랭스가 138D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 요 식에다가 레이놀즈 넘버 대신에 2300을 대입을 하면 L은 138D가 되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난류가 된다면 파이프 직경이 일정할 때 난류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만 난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D가 일정하다면. 그렇죠. 벨라시티를 크게 해줘야만 난류로 디벨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유체이고 다이아메타가 일정하다면 속도가 빨라야만 난류로 디벨로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트런스 랭스가 천이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천이가 일어나서 난류로 가게 되면, 즉 레이놀즈 넘버가 더 커지게 되면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서 이 레이놀즈 넘버가 거의 2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엔트런스 랭스는 거의 10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부터 또 천천히 엔트런스 랭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게 돼요. 요 각각이 사실은 10배씩 커지는 겁니다. 만에서부터 10만이 되려면 10배가 커져야 되고요. 그동안에 LE는 겨우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이 10만에서 100만이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10만에서 100만이 되면은 레이놀즈 넘버가 10배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측류 유동 같았으면은 그냥 10배가 커지겠죠. 10배가 커지겠지만 이 난류 유동에서는 10배가 커지지 않고 2배도 채 되지 않는 이 정도밖에 커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음, 1.5배는 조금 넘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5배는 좀 넘을 거예요. 요 정도 레이스로 이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즉 레이놀즈 넘버의 4분의 1승의 비례를 해서 점점 엘리 엔트런스 랭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천만이 되더라도 여전히 트랜지션이 생기기 직전 이 크리티컬 레이놀즈 넘버이면서 청류 상태인 요 상태에서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엔트런스 랭스가 훨씬 더 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아메터가 2.3cm고요. 뭐 얼마 되지 않죠. 아주 가는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랭스가 18m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공급하는 속도는 요 정도입니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큐빅 미터 퍼 섹으로 물을 운반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엔트런스 리전의 영역은 얼마나 될 거냐, 이 파이프 전체에 비해서 얼마나 될 거냐, 그걸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레이놀즈 넘버를 구해야 되는데요. 레이놀즈 넘버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건 유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유량을, 즉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을 면적으로 나누어주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메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대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2.26이 되죠. 2.26이 됩니다. 그럼 비스카시티를, 뭐 온도가 주어졌으니까 비스카시티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벨라시티가 얼마인지를 구했고, 다이아메타는 1.3cm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 레이놀즈 넘버가 29,10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 파이프에 2.26m/s이면은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죠. 저 정도 속도로 물이 흘러가게 되면 레이놀즈 넘버가 29,100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이놀즈 넘버 꽤 크죠? 완전 난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엔트런스 랭스는 요 식을 따라야 되겠죠. 요 식이 아니라 요 식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레이놀즈 넘버 대신에 레이놀즈 넘버를 일단 구해보면 29,100이었고, 이 레이놀즈 넘버 대신에 29,100을 딱 대입을 하게 되면 D분의 LE 값이 2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엔트런스 랭스가 다이아메타의
21배만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실제 파이프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D분의 L이, 그러니까 D가 1.3cm고, 그리고 이 LE가 이제 여기 D를 이제 다시 곱해주든지 아니면은 그걸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 전체 파이프 길이는 다이아메터로 노멀라이즈를 해주면 1385가 돼요. 근데 엔트런스 랭스는 다이아메터로 무차원을 해주게 되면 21이 됩니다. 그럼 L분의 LE가 얼마냐면은 0.015, 즉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전체 길이 18m 중에서 1.5%만이 그럼 어느 정도가 될까요? 1%면 18cm가 되는 거잖아요. 18cm. 근데 1.5%니까 27cm가 되겠네. 27cm만 18m 중에서 27cm만 죄송합니다. 디벨로핑 리전이고 나머지 전체 길이 18m 대부분은 뭐냐면 풀리 디벨롭된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풀리 디벨롭. 그래서 이 엔트런스 리전을 우리가 구해보면 딸랑 1.5%밖에 되지 않는다. 27cm밖에 엔트런스 랭스를 차지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은 이 fully develop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수도 손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도 손실을 이 수도 손실 마찰계수, 즉 요 HF가 결국은 수도 손실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게 마찰 손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파이프 속을 유동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에너지를 이제 두 군데서 받을 수가 있겠네요. 이 펌핑을 해서 한쪽에서 압력을 높여줬을 때도 이런 유동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중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이런 플로우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단 질량 보존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유량이 똑같다는 게 질량 보존식이죠. 그래서 유량이 똑같고 이 파이프의 다이아메터가 만약에 일정하다면 속도도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식, 운동량 보존식으로부터 이제 구할 수 있는 이 에너지 보존식을 보면 베르노이 방정식이죠. 1번 상태에서의 여기가 1번 상태예요. 압력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의 합이 일정해. 그렇죠. 그게 베르노이 방정식이죠. 2번 상태에서 요 값에다가 뭘 더해줘야만 1번 상태에서의 에너지와 똑같게 되냐면은, 사실은 요 두 개가 똑같다고 두고 싶죠. 두고 싶지만 여기서 계속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갉아먹는 에너지가 뭐냐면은 이 수도 손실, HF로 표현되는 수도 손실이 바로 없어지는 에너지. 요 중에서 없어진 에너지가 HF가 되고요. 살아남는 에너지가 요만큼 돼요. 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질량 보존식을 보면 이 벨라시티가 이제 일정하죠. 일정하다는 그 식으로부터 2G분의 V제곱은 양쪽이 다 제로가 되게. 요게 제로가 되게. 그럼 남는 게 Z1 마이너스 Z2, G1 마이너스 G2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로지분의 P1 마이너스 P2가 남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손실 수도의 차이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손실 수도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해보면 손실 수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한 선형 운동량 보존식을 보면
일단 압력이 요 두 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있어요. 압력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압력이. 요쪽이 더 클까요? 요쪽이 더 클까요? 아무튼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죠. 요쪽에 압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위치 에너지도 사실은 위치 에너지도 요걸 요쪽으로 당겨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압력 에너지의 차이를 델타 P라고 그런다면 P2-P1이 되겠죠. P2-P1을 이 델타 P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면적을 곱해주면 이 압력이 작용하는 면적을 곱해주면 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플러스 힘입니다. 플러스 힘이 되고요. 그리고 요건 뭐냐면 최적력이에요. 최적력. 요 사이에 있는 이 유체 덩어리들이 이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걸 나타낸 게 바로 요 힘입니다. 파이 r 제곱, 그 단면적이 되죠. 요 단면적이 되고요. 거기다 L을 곱해주면은 전체 단면적이 됩니다.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한 전체 단면적이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죠. G 곱하기 요가. 거기다가 질량을 곱해주고, 어, 질량을 곱해주고, 거기다가 작용하는 방향을 고려해주기 위한 사인 세타, 사인 파이죠. 사인 파이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네트 포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월 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손실 수도가 생기죠. 그건 요 방향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는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밀어주고 있는 방향인데요. 그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월 시어 스트레스에다가 요걸 곱한 값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싹 정리를 해보면 결국 m-에다가 v2 마이너스 v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손실수도는 델타 G에다가 로 G분의 V제곱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시그마 F에 관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요렇게 되게 되는 잘못 이야기했다. 요건 뭐냐면 요건 이제 실제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고요. 요건 뭐냐면 결국 월 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없어지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월 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없어지는 에너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 값이 HF 손실 수두로서 표현이 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월 시어 스트레스를 어떤 차원으로 구할 수 있을지 한번 고려를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density가 크면 클수록 월 시어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velocity가 더 크면 클수록 월 시어 스트레스 클 것 같아요. viscosity 역시 크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아메터하고 러프니스가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변수가 서로 펑션을 작용하고 있는데요. 펑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무차원 변수 몇 개의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세 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6개 마이너스 3개. 그래서 6 마이너스 3은 3이잖아요. 아주 쉬운 산수입니다. 그 세 개의 무차원수인 월 시어 스트레스를 무차원화한 다시의 마찰계수, 그리고 레이놀즈 남바, 그리고 러퍼니스를 가지고 이 다시의 마찰계수를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실수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F에다가 다시의 마찰계수에다가 D분의 L 그리고 2G분의 V제곱을 곱해서 손실수들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벨라스티하고 그리고 이 Q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F 다시의 마찰계수는 로 V 제곱분의 8 월 시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 시어 스트레스를 알게 되면 이 다시의 마찰 계수를 알게 되고요. 다시의 마찰 계수를 알게 되면은 손실 수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화자유 플로우라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도 분포만 알면, 즉 U는 최대 속도에다 1 마이너스 캐피탈 R 제곱분의 R 제곱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최대 속도는 또 이런 값을 가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dpdx는 또 이렇게 L분의 델타 P에 관해서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값도 이 최대 속도 대신에 결국은 요값 곱하기 3유분의 r 제곱을 이제 대입을 하면 될 거잖아요. 대입을 하면은 바로 요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평균 속도는 이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게 되는데요. 이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눈 식하고 뭐 어떤 식이 똑같으냐면은 2분의 최대 속도하고 똑같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최대 속도는 평균 속도의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대 속도는 평균 속도의 2배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최대 속도 대신에 이런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하고, 이 dp dx 대신에 이런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 결국 이런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량은 이 속도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걔들을 다 더해주면 이제 유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시 U의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1-R 제곱분의 R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하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벨라스티 V가 된다는, 평균 속도 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 대신에 다시 요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요런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 시어 스트레스는 금방 여러 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스카시티에다가 벨라시티 그레디언트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벨라시티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R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캐피탈 R 제곱분의 4V라는 값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R 대신에 D를 대입하고, 그리고 이 벨라시티 대신에 이런 값들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 델타 P로 월 시어 스트레스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실수도는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요 식에서 이 캐피탈 V 대신에 이 Q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유량이 얼마일 때, 사실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수를 하잖아요. 적분 인자기 때문에 더 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유량에 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결국 2300보다 작은 경우에 이 월 시어 스트레스는 밀도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월 시어 스트레스는 요렇게 결국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요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데 속도 분포하고 상관이 없게 돼요. 그리고 밀도하고도 상관이 없게 돼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의 마찰 개수는 요렇게 우리가 디파인을 했잖아요. 8분의 1 로브의 제곱에다가 월 시어 스트레스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근데 월 시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은 월 시어 스트레스는 요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D분의 8뮤 V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시어 스트레스 대신에 D분의 8뮤 V를 대입을 하게 되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V는 V끼리 모아주고 그러면은 뮤분의 로VD에다가 64가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레이놀즈 넘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놀즈 넘버. 결국은 이 다시의 마찰 계수 F 라미나인 경우에는 레이놀즈 넘버분의 6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울어진 파이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일이고요. density가 900kg입니다. 큐빅미터에 900kg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스카시티는 0.0002가 됩니다. 그리고 1번에서 2번으로 유동이 흘러간다고 그랬고요. 인클라인드 되어 있는 파이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프레셔와 엘리베이션은 이 섹션이 1번하고 2번에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0m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유동이 과연 1번에서 2번으로 흘러갈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 상태로 가만히 냅두면은 2번에서 1번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여기는 1번에서 고의로 압력을 높여준 경우에 1번에서 압력을 높여줬기 때문에 여기로도 흘러갈 수 있고 여기로도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양쪽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스카시티를 구해보면 로 곱하기 누를 하면 되죠. 로가 이제 얼마라고 밀도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90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900에다가 누의 값이 누도 여기 주어져 있네요. 누의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로 곱하기 누를 하게 되면 뮤가 0.1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G2를 구해보면 즉 이 델타 L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곱해보면 결국 요 길이는 10m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굳어있는 이 저기 0.6 645 요걸 이제 곱해주게 되면 요 각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해주게 되면 이 높이 차이가 6.43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포인트 여기에서의 수력 그레이드 레벨을 보고 2번에서도 그 레벨을 보면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 G1 위치 그러니까 요건 전부 에너지를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1번 상태에서의 값들을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39.65m가 나와요. 이게 수력각선입니다. 그 2번 섹션에서는 어떠냐면은 일단 조금 더 높이 올라갔죠. 여기 10m만큼 올라갔으니까 10m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면 여기 40도에 대한 사인 세타를 해주게 되면 결국 G2가 6.43m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P2가 얼마냐면은 250kPa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50kPa이다. 그러면 결국 이 HGL 값이 얼마가 되냐면 37.75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동은 요 레벨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1번이 수도가 한 5m 정도가 더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1번에서 2번으로 흘러간다고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1번에서 2번으로 이 이너시아 폴스 900km per 큐빅미터의 그 힘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량을 구해보면 우리가 요 식에서부터 유량을 구했었어요. 그래서 요 식의 각 파라메타들을 대입을 하고 유량을 구해보면 0.0076 큐빅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쉽게 평균 속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제법 빠르네요. 2.7m per sec으로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레이놀즈 남바를 구할 수 있는데요. 레이놀즈 남바를 구해보면 불과 8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흘러갈 거냐 말 거냐도 우리가 체크를 했지만 요 속에 HF가 얼마인지, 유량은 얼마인지, 벨라스티가 얼마인지 그래야만 이제 또 레이놀즈 남바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값들을 전부 우리가 한번 구해봤다 하는 걸 유념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참 가슴을 무겁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난류 모델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전공이 난류 열전달에 대한 모델링이 제가 박사과정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좀 스무스하게 그랬지만 실제 이 파형은 훨씬 더 여러 가지 스케일이 섞여 있고 훨씬 더 이제 복잡한 형태의 아주 불규칙한 형태의 그런 속도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요 둘 다 난류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속도인 경우, 요건 압력인 경우죠. 그래서 압력하고 속도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평균값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앙상블 평균을 구해야 돼요. 앙상블 평균이 뭐냐면 어, 수없이 많은 실험 세트를 만들어야 돼요. 각기 다른 사람이. 수없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인데요. 무한대의 실험 세트를 만들어서 동시에 실험을 시작해요. 서로 다른 사람이. 그럼 어떤 분포가 이제 나오겠죠. 그럼 어떤 1초에서의 평균값은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은 요 수없이 많은 만 개라고 합시다. 만 개의 값의 속도를 같은 위치에, 기하학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값에서 전부 구한 다음에 평균을 냅니다. 그걸 앙상블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평균이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평균값이 됩니다. 근데 그 평균값하고 이 시간 평균이 만약에 스테디안 플로우라면 엘고딕 티오럼에 의해서 롱 타임 민을 취한 시간 평균값하고 앙상블 평균값이 같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바로 금방 말씀드린 앙상블 평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값에 대해서는 요 난류 시그널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